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첫 번째 챕터를 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성과들이 조금씩 가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제 뉴딜 사업과 이렇게 새로운 신뉴딜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14년 선도 사업부터 시작해서 현재 뉴딜 사업까지 총 447곳 정도가 선정이 돼서 이제 다양하게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그 보도자료, 작년 기준의 보도자료를 보면 다양한 성과가 이제 창출이 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주거환경 개선이나 그리고 경제적 육성, 그리고 사회 주체에 대한 양성, 이러한 다양한 성과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이후 외에도 또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안에는 저희가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도시재생 사업의 그 자금에 대한 구조를 좀 보면 크게는 도시재생 정책자금과 그리고 민간의 투자와 융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공동이용시설은 재정에 대한 보조, 국비와 지방비를 재정에 대한 보조를 통해서 조성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그 19년도 선정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도시재생의 사업이 어떻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지, 국비, 그 지방비와 부처,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이 자료는 그 19년도 하반기 뉴딜 사업에 대한 계획 부분입니다. 아직 계획이 진행되기 전에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 현 상황은 틀릴 수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쭉 보시면 저희 그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지방비, 부처, 그리고 국비 여기에 조금 치중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에 표시해 놓은 게 기금과 민간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현재 수치상으로는 35%입니다.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조금 깊게 좀 들여다보면 하나의 사업지구에 사업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를 제외하면 기금과 민간에 대한 부분이 10% 이하, 전체 사업의 비율을 보았을 때 10% 이하로 재정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좀 말씀드렸던 이유는 국비나 지방비에 대한 보조금에서 조금 넘어서서 기금과 민간에 대한 투자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조금 포지션이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은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저희가 요즘 모든 그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국비와 지방비에 대한 매칭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에 대해서 재정이 앞으로 계속 부담이 가중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표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역이 좀 노후돼서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좀 환경에 대한 변화를 좀 일깨워 보고자 도시재생 사업이든 이제 그 다양한 부처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잘못하다가 쫓아가다가는 지방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다이아그램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의 재정이 악화되면 어떠한 현상이 이루어지는가는 사례 두 곳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홋카이도의 유가라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탄광으로 좀 유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탄광이 쇠퇴해지면서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좀 일깨워야 된다는 지자체의 고민과 그러한 노력들이 관광으로 한번 우리가 탈바꿈해보자 라는 부분에서 시작이 돼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루다 보니까 지자체의 재정에 대한 부담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그 재정에 의해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이러한 피해가 났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방의 재정에 대한 부담이 나중에 보조금 사업을 많이 따오면서 자연스럽게 좀 부담이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지금 다양한 성과들이 아까 앞에도 나온다고 했는데요. 언론에서도 보면 이렇게 성과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버넌스 구축이 잘 되었다. 유딜의 성과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공동이용시설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새로운 기능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지금 언론의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저희가 계속 말을 하는데요. 현재 이 표에 있는, 이 그림에 있는 키워드들은 제가 이미디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또 다른 지속성의 키워드들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의 성패는 사업이 선정되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완료되고 운영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사업이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지역에 남는 건, 지역에 안착되는 것은 공동체와 그리고 도시재생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저기 보시면 주차장이나 공원, 서비스 시설인 거죠. 근데 저희가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게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공동이용시설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거죠. 여기에서 있는 공동체 주체가 저기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하나의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재생법에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정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 회관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그리고 뭐 게스트하우스, 도서관 다양하게 지금 공동이용시설 용도가 분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이용시설들은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용도도 다양한 만큼 규모도 다양합니다. 네, 화면이 조금. 네. 네.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숨이 좀 가팠는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돼서 좀 고마운데요.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용도가 좀 다양하다고 했는데요. 규모도 다양합니다. 큰 규모도 있고요. 조그마한 마을의 카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이용시설은 용도도 다양하고 규모도 다양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그 구분을 조금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법적인 부분,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분류를 체계적으로 이게 공동이용시설의 분류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사사업들, 그리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보니까 공동이용시설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저런 식으로 마을 주민 교육 공간이나 서비스 제공 공간, 그리고 주민 창출 공간으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서는 주민이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마을의 환경,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또 그 구분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좀 공동이용시설 좀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네,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익과 비수익은 어느 용도든 어느 시설이든 다 나오는 걸로 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주로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시설과 그리고 사회복지, 그리고 문화체육을 하는 시설로 크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지역 경제 공간에 대한 부분은 수익과 비수익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앞에 커뮤니티나 사회복지, 문화체육시설로 이렇게 크게는 분류가 되는 걸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그 도의제인 특별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에서도 사용 수익 허가를 내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좀 명시가 되어 있고요. 뭐 운영에 대한 지원비를 줘야 된다라는 거는 명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의재생 사업에 필요한 비용들은 지방에서 도의재생 특별회계를 통해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는 부분들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법에서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줘라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과연 그러면 공동이용시설들이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서 변경도 되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2020년, 2025년에 공동이용시설들이 이만큼이 될 거라는 거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기존의 그 사업 계획을 보고 최소한 공동이용시설들이 3개에서 한 5개 정도 이렇게 사업마다 만들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극적으로 봤을 때 3개 정도의 공동이용시설들이 사업마다 만들어진다고 하면 현재까지 447곳의 사업 대상지가 나중에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대략 한 1,300개 정도가 지역에 공동이용시설이 분포하지 않을까. 이걸로 통해서 지자체가 다 공동이용시설들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소극적으로 예상을 한 게 1,300개고요. 조금 더 크게 잡아보면 2,000개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뉴딜 사업은 계속 선정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이라서 더 많은 공동이용시설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현장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만의 과연 그러면 문제인가라는 걸 좀 봤을 때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이러한 공동이용시설의 성격과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기획재정부의 행복마을 사업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 같은 경우도 공동이용시설이 다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사업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삼복도 르네상스 사업 같이 대규모의 그 사업들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는 조금은 더 저희가 앞을 보면 국토부의 공동이용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처 사업, 지자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공동이용시설들이 나중에는 그 현장에 많이 분포되고 또 다른 문제가 양성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공동이용시설의 조성의 좀 프로세스를 보면
그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당연히 주민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자체나 전문가들한테 많이 좀 의존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교육도 이수를 하면서 점점점 주민들의 역할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는 이제는 지자체나 전문가보다는 주민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주민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고 관리 때부터는 이제는 행정은 지자체에서는 행정에 대한 업무만 보고 운영의 관리는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프로세스가 일반화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운영을 안 하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운영한다거나 다른 공기업들이 운영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통상 저희가 생각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의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체별로 역할들이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공동이용시설이 건립과 동시에 운영권은 지자체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지원될 때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조금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추가적인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 사업 기간과 뉴딜 사업이 종료되는 기간으로 좀 구분을 해서 저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러면 그 국토부나 아니면 다른 그 지원기구에서 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있느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준공되기 3개월 전에 국토부나 지자체에 그 사업 관리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관리를 제출함에 있어서 양식이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작성하는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서 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도 디테일하거나 조금은 디테일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샘플로 한 2개 정도를 과연 그러면 사업 관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2곳을 지금 샘플로 하나 가져왔는데요. 작은 도서관의 그 사업 관리는 이렇습니다. 층별에 대한 용도, 그리고 시설 운영 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기간과 그리고 이게 운영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지금 정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하고 지자체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원기구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주체 중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광역이나 기초나 현장센터가 공동이용시설 조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다양한 지자체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공동이용시설들이 잘 운영되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만약에 잘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유효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시점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 삼복도로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10년에 거쳐서 산기슭에 있는 삼복도로 일대를
정비하는 그런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모든 곳이 다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부 특정한 곳에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사화가 난 걸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주민들이 찾지 않는 공간으로 되면서 다시 유휴화가 되지 않느냐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현재 경남도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향후 앞으로 유딜 사업이 종료가 되면 경남도에 만들어질 공동이용시설들이 약 500개라고 합니다. 그 500개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운영의 성과들, 운영의 관리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종합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공동이용시설들이 아까 법에서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운영의 주체도 다양하다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운영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으로 운영을 하거나. 직영은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위탁은 어느 특정한 기관에 위탁을 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하지만 매년 쌓여가는 재정의 지원은 나중에는 지자체가 다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탁에 대한 부분도 민간에 대한 위탁을 보조금을 계속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위탁 형식이지만 보조금이 지원 안 되는 사용 수익 허가나 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수익 허가나 무상 사용은 보조금 지원 없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근데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아, 네. 네. 설명을 좀 빨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운영 주체는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협의체도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 클럽, 그리고 민간 단체, 이런 부분들까지 운영 주체는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곳들이 다양하고 참여하는 주체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 주체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방식이 어떠냐, 운영의 주체가 누가 가야지 가장 좋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관리 형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민간 위탁이거나 아니면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이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없죠.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용 수익화가 과연 나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잘만 운영을 하다 보면 행정의 간섭을 안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관리 형태가 어떤 게 정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행정과 운영 주체 간에 잘 협의를 통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동이용시설을 계속 연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정답이 없다. 그리고 고민해야 될 게,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또 틀려져야 됩니다. 수익시설이냐 비수익시설이냐에 따라서 틀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상황들이 공동이용시설에 지금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면 태백 같은 경우는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용도로 구분을 하면 커뮤니티 시설인 거죠. 관리 방식은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조성과 운영부서가 틀리다는 거죠.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도의재생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건물을 짓고, 근데 그리고 나서는 운영부서가 틀려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로 넘어간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도서관의 운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도시재생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면서 거기에 있는 다양한 또 예산이나 프로그램 사업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에서는 만들 수 없는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 남구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전남 나주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층별로 용도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1층은 사업공간, 2층은 아동 청소년 돌봄,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층마다 용도가 틀리고 운영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이렇게 단일 용도와 복합 용도가 공동이용시설에서는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입니다. 계획과 시공과 준공과 운영 단계로 크게 좀 나누어 보았고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계획의 중요성을, 계획 단계에서의 중요성을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계획을 하고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해서 운영 주체를 그때 선정을 하면 끝나는 거죠. 어떠한 운영 주체가 들어와서 이 공간을 운영할지 모르는 거죠. 나는 이 공간을 새롭게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미 공간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한된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주체가 선정이 돼야 되고 용도가 선정이 돼야 되고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과 준공 운영 단계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운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미 계획 단계에서 입지 분석과 관리 방식과 용도가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시공 단계에서는 앞에 계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공을 하면 됩니다. 그 대신 계획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시공 단계에서부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시범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막상 준공이 되고 운영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맞던 그 시기에 느끼지 못했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 시범 운영 단계에서 캐치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 단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분석을, 이게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분석을 했을 때 주민 조직들이 운영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과연 주민 조직들이 전문성이 그렇게 뛰어나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확실함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맡기는 게 대해서 좀 부담이 덜할 건데 일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왜 안 되는지를 좀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의무, 짐을 부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매년 계획서를 내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라, 운영비를 확보해라. 주민들은 처음에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네가 들어와서 여기에 주인이 돼서 알아서 운영을 해라고 해버리니까 주민들에 대한 그러한 영향들이 과연 거기까지 왔을까 하는 부분을 좀 보면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과하게 그 많은 요구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좀 몇 가지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분석이 있는데요. 그냥 좀 중요한 부분만 좀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관리 위탁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는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이나 그리고 공연장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좀 위탁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지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 그리고 경로당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 수익 허가는 카페나 식당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운영 주체는 주민분들이 조금 낮은 편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지자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성부서와 운영부서에 대한 일치 여부를 좀 봤을 때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작았습니다. 약 한 44%? 불일치가 반 이상이 좀 넘었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계획과 그리고 운영관리부서가 좀 틀리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공해서 운영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한 넉 달 정도가 개입차가 좀 있었고요. 공동이용시설들이 마련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단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4개월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계획 단계부터 누구를 주체로 할지, 누가 운영을 할지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졌다면 이 준공과 운영 단계에 대한 개입차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는 데이터 분석을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과연 그럼 현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지 조금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운영자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를 좀 봤는데요. 행정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운영관리 그리고 운영주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의견 수렴이나 행정 담당자의 인사 그리고 현장 지원센터에 대한 의존. 이걸 제가 좀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계신 운영자들은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의 담당자들이 인사가 너무 잦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렇게 가야 되더라 하는 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 센터에 대한 의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거나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센터에 대해서 의존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잘된 점, 안 된 점이 있으니까 잘된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행정에서는 공모 방식 그리고 추가 사업, 나눈 행사가 잘 되고 있다고 했고 현장에서는 방치 공간이나 수익이 생겼다는 부분으로 잘된 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장에서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컨설팅을 좀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 또한 행정가 그리고 현장 운영자하고의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행정에서는 위탁 운영 그리고 행정 서류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자는 노하우나 행정 서류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런 겁니다.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조금 가야 될 길이 저만큼인데 과연 이 길이 맞는지 이 길이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 기준을 다른 데 잘 되고 있는데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가 잘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DB에 대한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커뮤니티 시설을 카페를 조성을 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 카페가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또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행정 같은 경우는 위탁. 아까 저희가 행정 직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위탁으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 행정이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이 공동이용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건지에 대한 컨설팅을 좀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리고 현장 인터뷰까지 해본 결과 잘 되는 점도 많고요. 안 되는 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경제적, 기능적, 운영 관리적으로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슈로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민간에 대한 참여, 그리고 자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노하우나 그런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로 주요 이슈를 좀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동이용시설들이 어떻게 좀 현장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이게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최근에 발간한 사례집을 통해서 그 사례 세 곳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통리 게스트하우스고요. 그리고 할매 묵공장, 제주도의 김용수 도서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통리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수익 사업입니다. 과거에 태백시가 번창했을 때는 그 지역에 여기보다 높은 숙박시설이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원이 원도심이 이렇게 이전하면서 숙박이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운영 주체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해보니까 민간에 있는 단체가 선정이 돼서 태백시 소재죠. 민간에 있는 단체가 선정이 돼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요에 대한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좀 느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그림의 왼쪽에 보시면 통리 게스트하우스와 이 힐링협동조합,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는 힐링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나를 더 하고 있었습니다. 힐링 자원 카페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통리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은 이렇습니다. 상가인데 그리고 카페, 게스트하우스의 수익금이 통리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상가임대는 지금 1층부에 보시면 카페와 상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 부분을 전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누구한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리 게스트하우스는 상가 임대료가 고정적으로 들어오고요. 카페에 대한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이 잡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매출, 올해 매출이 급감합니다. 위탁은 받았는데 운영은 해야 되는데 수익이 적다 보니까 행정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힐링 드림 협동조합에서 다른 사업, 힐링 자원 카페에 나오는 수익금을 일부 통립 게스트하우스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이용시설 사례를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극히 적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교차 보조라고 하죠. 여기에 나왔던, 여기가 수익금이 많은데 저희가 수익금이 적으면 지원해주는 그런 교차 보조의 방식이 통립 게스트하우스에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데도 좀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통립 게스트하우스의 핵심 포인트를 저는 4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사용 수익 허가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사용을 무료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대를 해줬다는 겁니다. 밑에 상가에 대한 2개 공간을 전대를 해서 고정적인 수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차 보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힐링 드림 협동조합이 추가적으로 계속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통립 게스트하우스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할매 묵공장,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할매 묵공장에서도 다양한 수익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얼만큼의 수익이 창출되고 어떠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가를 봤을 때 할매 묵공장 같은 경우는 그 행정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를 지금 받은 상태고요. 판매 수익과 그리고 잉여금과 추가 사업 발굴을 통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 발굴하고 그리고 판매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 급감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다행스럽게 그 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할매 묵공장 옆에 할매 묵박집이라고 하나 공간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운영의 주체를 찾아야 되죠. 당초에 할매 묵공장은 어머니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묵박집까지 운영을 하면 좋은데 어머니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까지는 여력이 안 돼서 운영의 주체를 영주시에서 많이 고민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자활굴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운영의 주체를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단체를 선정을 하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 있는 자활단체나 시니어 클럽이나 이런 단체는 단체 안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재원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공동이용시설의 주체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는 단체로 가야 되냐? 그건 아닌 겁니다. 영주 묵밭집의 운영 주체는 자활 근로 사업에 있는 단체로 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공동이용시설 운영 주체의 보조금 지원 없이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 포인트는 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영주도시재생지원센터의 노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제주 김용수 도서관입니다. 이미 많이 홍보가 됐고 저희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사례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좀 특이해야 될 특이한 부분은 교육청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의 주체의 진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업무는 도시재생센터가 보고 교육청의 업무는 학교가 이렇게 각각의 주체가 돼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운영 주체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센터하고 학교하고만 서로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 외적인 거는
도의적인 센터는 제주도를 맡고 학교는 교육청을 맡고 이런 식으로 좀 이원화가 돼서 업무에 대한 간소화가 됐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김용도서관의 운영 주체는 김용수 도서관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활동가들 그리고 발굴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추가적으로 예산 투입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과연 공동이용시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이 연구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활성화라고 해서 뭐가 딱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너무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총 6가지로 일단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통합지원센터. 아까 저희가 그 현장에서 인터뷰나 뭐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도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지원센터가 어딘가에 있어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중앙인 거겠죠. 그리고 6번째, 맨 마지막에는 현장에서의 도의적인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로 자가진단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가 성과 관리를 하는데 과연 우리 공동이용시설들이 어느 정도 어디가 아픈지를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내 자신의 몸을 내가 치유하고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가진단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연계사업, 그리고 통합관리 시스템, 마지막으로 수익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활성화 방안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부분은 해외에서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공동이용시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상황이 좀 틀립니다. 워낙 스케일이 좀 크고요. 이 부분은 그냥 유인물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